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건강하시고 뜻한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이 H채널 처음 이렇게 8월달에 열어서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여러분들과 또 제가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월 1일 날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다시 2월 5일 날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또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목표를 1월 1일 날 딱 잡고 열심히 막 해 나가다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처음 초심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근데 다시 또 이제 구정이 오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내가 또 다시 열심히 한번 다시 올해 2019년도를 시작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2019년도 목표를 세우셨던 부분에서 하다가 중간에 지금 중간에 좀 약간 딜레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의지가 좀 꺾였다거나 아니면 이제 꿈이 올해 이거는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기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19년도 2월 5일 구정을 다시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도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좋은 양질의 진짜 정보, 그리고 저보다 훨씬 또 많은 다양한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이제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 시간의 마지막에 혹시 이제 미국에 계시면, 제가 지인이 미국에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신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밸류스 저스트 님이 써주셨어요. 19년도가 되면서 은행권의 블록체인 도입이 활성화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신한 우리 하나처럼 움직임이 있는 은행도 있지만 오히려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은행들끼리도 블록체인에 대한 방향이 갈리는 현 입장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은행,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현재 이제 증권사, 이런 금융권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차츰 좀 같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중간 과정에는 거래소가 은행의 역할들 하고요, 거래소가 또 증권사의 역할도,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요, 일정 부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또 은행들이 거래소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코인원 같은 경우에서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대신 해주고 이자를 지급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원래 이제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잖아요. 이제 암호화폐도 그런 형식으로 될 거고, 은행들이 그 부분에서 자신들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기존 은행이 했던,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떤 암호화폐 자산을 맡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주는, 스테이킹으로 이자를 지급해주든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지급해주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은행들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은행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도태되겠죠. 도태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97년도 우리 IMF 때 이제 종합금융사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많이 문 닫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은행들이 기존에 이제 망했던 은행들을 또 합병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망한 그런 은행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 90년 만에 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일부 은행들은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은행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어떤 은행들은 거래소에 인수된다거나, 암호화폐 큰 대형 거래소에 인수된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에 인수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금융사들 간의 어떤 통폐합, 그리고 인수, 합병,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그 베넥하고 이제 솔리덱스 ETF 다시 제출한 거는 제가 이제 기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신민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잠시만요. 그 비트코인 ETF 승인과 금 ETF 승인 후 같은 추세대로 상승인데 ETF가 도대체 뭐고 승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ETF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게 되면 2월 말에요. 만약에 이제 일단 또 연기됐다가 다시 또 재신청했죠. 그 연기한 부분에서도 좀 냄새가 난다. 그 연기를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재신청한 부분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승인된 시점 이후에 금 차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가 6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제 5,600만원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2월 말에 ETF 승인이 됐을 때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연기가 승인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재신청하면서 기간 자체가 늘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 거래소가 오픈이 되면, 저는 또 ETF 승인도 바로 이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ETF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장 지수 펀드인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 예를 들면 그 코덱스 200이라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 기업들을 이제 묶어서 펀드 상품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그냥 주식처럼 살 수 있어요. 주식,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사듯이 코덱스의 200 주식이 그 상장 지수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식 종목을 사듯이 그냥 거래소에서 내가 아니면 증권사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ETF가 됐을 때 뭐가 좋냐? 보면 이제 ETF 상품들이, 잠깐만, 제가 네이버에 ETF 상품 나와 있는 거를 쭉 한번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뭐 신한 BMP ETF에서 스마트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고, 뭐 설정액은 210억 원, 수수료가 0.83 이렇게 있고요.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그러니까 채권 관련된 상품도 있고, 또 이렇게요. 채권 상품도, 채권 혼합도 있고요. 뭐 주식 혼합, 파생 혼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자재 관련된 ETF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일단 이 암호화폐 ETF가 들어오면 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느냐? 결과적으로 만약에 증권사에 이런 ETF, 암호화폐 ETF 상품이 올라오게 되면, 대중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어떤 계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암호화폐를 사는 게 접근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그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내가 증권사에 상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요, 크립토커런시 뭐 200이다 하면 1위부터 200위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들을 묶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위부터 200위까지 그 암호화폐들이 이제 순위가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그 각 기준 날짜를 정해서 기준 날짜에서 퇴출된, 그러니까 뒤로 빠져나간 그 암호화폐들은 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뭐 1위부터 200위 아니면 1위부터 50위 아니면 섹터별로요. 뭐 VR 관련, AI 관련, 아니면 플랫폼 관련, 뭐 결제 관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섹터별로 나눠서 ETF 상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상품들을 만들었을 때 그 상품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설정액처럼요, 뭐 210억, 13억, 28억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돈으로 그냥 만약에 1위부터 200위, 크립토커런시 200이다 그러면 1위부터 200위에 있는 암호화폐들을 그냥 사는 겁니다. 이 펀드 운용하는 운용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대중들의 자금이 이 ETF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들어오는데 좀 더 이제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ETF가 들어왔을 때, 그때 물론 뭐 인버스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방에 배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 일단 인버스 상품보다는 특히 이제 ETF 초기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이 상승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ETF가 가지는 의미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최영기님이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세력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려 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은 핵전쟁이 나더라도 하나의 노드만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술이라던데, 그렇다면 이 금융세력의 최종 목적지는 핵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국가들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기축통화 가치는 폭락했고 계속해서 달러 발행권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를 유지하려면 달러나 금덩어리를 가지는 건 무의미하니까요. 달러야 아무 때나 찍어내면 되니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거고, 언젠가 이 모래성이 화폐 전쟁으로 여러 국가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언젠가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고, 그러면 핵전쟁인데 핵전쟁이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화폐를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일루미너티 음모론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있죠. 뭐냐면 영화 킹스맨에도 나오잖아요. 소수의 기득권층이 자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대중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죠. 죽이고 자신들이 이제 나머지를 누리는데, 그 인구로 5억 명, 전 세계 인구 중에 5억 명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게 이제 일루미너티 계획 중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된다라고 하면 핵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핵전쟁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 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일단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나오고, 히틀러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완전 탄압을 했죠. 탄압을 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유대인들도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과정 안에서 물론 유대인에서도 이제 좀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자신들도 일정 부분의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일정 부분의 피해를 감수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 세력이라고 하면 그런 선택은 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물론 이제 국지적으로 어떤 전쟁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따져봤을 때 이쪽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이익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고, 그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장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매년 국민들이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마치 이렇게 매년 그냥 우리가 상납하듯이 이렇게 가져가는,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훨씬 낫지 않나 라고 하면, 굳이 저는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쟁보다는 저는 일단 돈으로 이제 금융으로 뭔가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남미 쪽 보면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 굉장히 이제 빈민층들이 많아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멕시코 장벽 치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쪽 남미 쪽에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멕시코를 넘어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남미 쪽 인구들이 이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멕시코 장벽을 세워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사님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들에겐 하드포크 양적 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봤고, 다음에 이제 오영남님이 써주셨는데요. 뭐냐면 BTC 마켓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토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을 얘기를 할 때 0.00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 원화 가격이요. 만약 380만 원이라고 하면 380만 원 곱하기 비트코인 가격이죠. 0.05다 그러면 0.05를 이제 곱하면
그 알트코인의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사토시 가격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팁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토시 가격으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뭘 예를 들어주셨 트론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트론 750 사토시다 라고 하면 750 곱하기 만을 하시고 그러니까 380만원 380 만을 빼고요 380 나누기 만 곱하기 사토시 가격 750 이렇게 하면 28.5가 나온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오영남님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 계산법을 만드셔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그 원화 가격을 산출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업핏에 근데 원화 가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그 업핏에 이제 보시면 이 밑에 원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화 가격을 일단 현재 가격은 바로 원화 가격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제 그 현재가는 업핏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화 가격이 밑에 써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사토시 가격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나온 가격의 원화 가격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하셔도 상관없겠다. 물론 이제 다른 사토시 가격 이 현재가가 아닌 다른 가격을 알아볼 때는 아까 이제 알려주신 그런 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사토시가 낮을 때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이제 트론처럼 아니면 펀덱스처럼 가격이 낮을 때는 이렇게 아까 오영남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사토시 가격이 이더리움처럼 높은 가격 0.03 이렇게 될 때는 그냥 원화에다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 마켓의 가격을 바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엠튜브님이 지난번에 회사 입사 시험을 보셨는데 최종 합격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절 전에 이렇게 써주셔서 아마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명절 때 이렇게 좀 내가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일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친척분들 만났을 때도 좀 이렇게 약간 뻘쭘한데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시기도 적절할 때 잘 합격하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원화책으로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원화책으로 하시면서 조금 이제 아끼셔서 일정 부분 뭐 만약에 술 담배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줄이셔서 그런 부분을 원화책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직장 생활 일도 잘 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엠튜브님. 그리고 이렇게 엠튜브님처럼 올해 이렇게 다 일이 이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이제 투자하면서 올해 뭐 건강하면서 일단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건강하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 시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정현희님이 써주셨는데 잠시만요. 정현희님이 예.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나중에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달러가 붕괴되고 미국 경기 안 좋아지면 다시 금리 시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암호화폐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암호화폐는 안 된다. 금시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라고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금과 비트코인 어떤 선택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예전에 썼던 부분을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일단 이 영상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약해서 진짜 1분 안쪽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거예요. 금은 일단 금과 은 이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7조 달러 그럼 실천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조 달러 정도 되는 7조 달러 정도 되는 이 시장에서는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다. 왜냐면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시장으로 돈이 가는 거에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 독일하고요,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 세 개 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금의 양이
한 8,000톤 정도 돼요. 미국이 갖고 있는 양 8,000톤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유럽 3개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뭐 6인가 7인데, 순위는 좀 낮지만, 그 인민은행에서 2011년도부터 계속 500톤씩 매년 이렇게 금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금 쪽으로 힘을 실어주기에는 미국 그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은 좀 그 기축통화의 어떤 패권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힘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좀 그렇게 물론 이제 금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르지 않는다. 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 시장과 은 시장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 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하고 은을 이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은이 좀 더 수익률은 좋을 거다. 금하고 은하고 비교했을 때요. 은이 수익률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화를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은괴보다는. 그리고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건이 전 세계 이제 풀린 은의 뭐 반 정도를 이미 매집을 했다. 이런 자료도 있기 때문에 금하고 은을 비교했을 때는 은 투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신 이제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제가 차트로 그때 설명드렸을 때 금과 은의 어떤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그때는 금은보다는 암호화폐가 좀 더 상승률이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암호화폐 쪽에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희수님이 형 돈 많이 벌라고 1억 찍으면 소갈비 세트 보내주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꼭 이제 1억 찍으셔서 소갈비 세트를 제가 올해 안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제가 그때는. 그리고 멜로우님이 써주셨어요. 멜로우님이 ETF 신청 철회해보고 시장 반응을 보려 했던 거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ETF 설명 드릴 때 했던 멜로우님 의견을 제가 듣고 이제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일단 신청을 철회를 한 거죠. 철회를 하면 개인들이 분명히 야 이거 진짜 안 되나, 왜냐면 심리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도 가격인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뭐 벡트는 계속 연기하고 있고, ETF도 신청했던 놈들이 또 철회를 하고, 야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분명히 개인들 중에 나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그냥 팔고 나가자 라고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마지막 희망마저 어떻게 보면 꺼트리는 거죠. 꺼트려서 떨구는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저희는 안 떨궈지고 그대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진짜 ETF 신청 될 때까지 이 창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지켜봐야죠.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세곤님이 써주셨어요. 가상화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배척과 불안이 동반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두려움이 떠나지 않네요. 예,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뭐라고 써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실제 얘가 가치가 없는 진짜 어떤 빈 껍데기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거기에 이제 신뢰를 하고 확신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그 어떤 빈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 내면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좀 더 확산되고 더 튼튼해지고 있는지,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뭐 리플이라고 하면 리플 생태계가 더 잘 구축되는지, 일을 같이 하는 뭐 해외 송금하는 그런 은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게 계속 확산되고 늘어난다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땡큐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이거는 지금 이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에 있어야 될 건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가 안 되면 분명히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가치다. 실질적인 가치고, 진짜 그 개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조금이라도 더 확대가 되고 있는지.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좀이라도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하기 위한, 그리고 제가 물론 성장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뭐 어떻게든 정보를 또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몰랐던 또 정보를 같이 공유를 통해서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뭐 전 로저버가 예전에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사고 로저버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라디오 광고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암호화폐 시장 유튜버 분들 다 존경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역할들이, 물론 암호화폐 시장 안 된다 망한다 하는 유튜버들도 있지만요, 일단 그 암호화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다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중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질수록 저는 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이제 기존 내 자산, 그 저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내 평가액은 떨어지지만 내가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리플의 양, 뭐 이오스의 양, 비트코인의 양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000원, 10,000원을 가지고 리플을 사더라도 리플이 10,000원이면 0.5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5,000원이면. 근데 지금은 15개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15개 더 사잖아요. 굉장히 이제 땡큐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있는 거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땐 내 평가액은 줄어들었지만 나는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긍정의 편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그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보면 분명히 이제 암호화폐도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부분에서 이자를 받는 것처럼 일단 매매 수수료는 굉장히 싸게 앞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무료로 해준다던가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히려 이제 이자를 지급해주는 그런 거래소들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권오신님이 써주셨어요. 요즘 이제 스텔라 하락이 눈에 띄는데 다른 알트 하락 대비 잘 버티다가 이제 하락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스텔라 무슨 이유가 있냐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오늘은 이제 영상을 한 편만 올릴 거니까 스텔라도 이제 같이 그냥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텔라를 이때 이렇게 돌파하고 눌러줄 때 제가 이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샀어요. 근데 올라오는 듯 하다가 오히려 이제 맞고 떨어져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훅 빠졌습니다. 훅 빠졌어요. 빠져서 보시면 이 하락세 경에서 아래로 이탈됐습니다. 아래로 이탈됐고, 지금 보시면 갈색이지 200일 이평선인데 여기 지금 121과 200일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요 완전 역배열이 됐습니다. 200, 120, 50, 15 이 이동평균선 완전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이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 하락세경에서 하락세경 아래로, 그러니까 하락세경에서 보통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돌파되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인데, 악랄하게, 그러니까 그 차트라는 거는 결국에 세력이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으면, 아니면 이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야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판단했죠. 이때처럼 판단했습니다. 아래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눌러줬을 때 오히려 사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샀는데 한번 양봉이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꺾어버렸어요. 이때는 양봉도 계속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패턴을 왜 만드느냐, 결국에 세력이 이런 거죠. 이 패턴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트레이더들 또는 그냥 개인 참여자들, 투자자들 진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패턴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실망해서 털고 나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완전 이탈해서 했는데, 이제 이게 함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이 하락세경에서 바닥을 찍어주고, 제가 이제 아래 이제 수평선을 그렸는데 이 수평선은 사토시가 그리고 이제 2090 사토시입니다. 그럼 2100 사토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2090에서 2100 사토시 이 가격에서 지금 이때 2018년도 3월에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2100 사토시 2000에서 2100 사토시 사이에서 이제 저는 반등을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고,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락세에 기용해서 오히려 함정으로 개인들 물량을 받아낸 후에 오히려 올려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스텔라 같은 경우도 개인 참여자들이 많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IBM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스텔라 좋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개인 참여,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계속 그런 가격대, 똑같은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떨고 내는 것처럼요, 스텔라 루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완전 지금 120과 20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이제는 바닥 확인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저는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추가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건 이제 리플하고 이오스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스텔라는 이때 제가 매수했던 부분, 이때 눌러줬을 때 매수했던 부분까지만 저는 홀딩을 하고 아직까지 추가로 매수를 하진 않고 있는데, 뭐 만약에 스텔라를 갖고 계시고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지금 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매일 뭐 5,000원씩 내가 뭔가 산다, 나는 리플을 사겠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하고 이오스를 정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텔라를 좋게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라고 하면 차트상으로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올라가고 있는 뭐 지금 트론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따라가는 거는 오히려 이제 위험하고,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막 이런 거 스텔라 지금 안 가니까 갖고 계시다가 스텔라 팔고 리플 팔고 막 가고 있는 트론이라든가, 또 요즘 얼마 전에 이제 바이낸스 상장했던 그 뭐였죠? 비트토렌트, 이런 거에 올라타시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수량만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안 간다라고 하면 차례가 올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셔라. 여러분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저는 낫다.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잘해서 수익을,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차라리 기다리는 전략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송기봉님이 써주셨는데, 금리 인상 종결 후에 달러의 가치는 급속한 하락을 보였다. 동결기간 진행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는 게,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거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으로 보면 다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향후 26,000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이 서게 되네요. 대중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중이 또는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25,000이 강력한 저항대이고, 저도 이제 25,000이 강력한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오히려 반대 포지션을 가지나 금융 세력은 이를 역이용해서 혼돈의 시장을 확보하여 재상승의 기회도 동시에 보여줄 지수대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시장 판단을 잘못했나? 야, 이제는 다시 가나보다 라고 판단할 정도까지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 시장이 다시 가니까 다시 이제 상승에 배팅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히려 이제 안도감이 들게끔 한 이후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금리 동결이라든가 인하가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금리 동결을 뭐 추가적으로 더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역으로 이제 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실물 경제가 그만큼 이제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 이제 작년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이제 19년도 1분기가 지나고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적의 추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그대로 반영돼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주가를 그냥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정리해보면, 헤드앤숄더 마지막 날개를 만들고 초급락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95.30 대략 96을 만드는 기간은 약 4월 말경까지 만들어줄 것으로 보인 후에 82까지
폭락할 것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차 엔화 배팅을 하겠다. 엔화 투자 시에는 장기 포지션 시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금보다 황금성이 뛰어난 엔화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차트를 지금 얘기해 주신 거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달러 지수 차트인데, 일단 달러는 지난번에 이제 헷갈려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이에요. 하락.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원화 대비해서 달러는 강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가치는 약세인 거고요. 원화 대비 달러는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달러 지수는 앞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갈 거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그렸을 때 약간 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월봉으로 고쳐서 로그를 적용하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이제 보면, 지금 보시면 큰 흐름 자체는 이렇게 달러는 추세가 가격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더슈팅 된 부분, 오버슈팅 된 부분 제외하고 지금 이렇게 저점을 연결하고요. 이렇게 고점 연결해서 이 하락 추세, 우하향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현재 위치는 95예요. 95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헤드앤숄더,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일봉을 보면, 일봉에서는 여기서는 또 역헤드앤숄더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일봉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간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 오른쪽 팔을 만들기 위해서요. 큰 그림에서는 월봉으로 보면 또 이제 헤드앤숄더가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 공간이 지금 95인데, 위 공간이 보시면 10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02 정도까지 상승한 후에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위치는 이 채널 상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82를 얘기한 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채널의 중반까지 연결을 하면 채널 중반 정도 위치가 83 정도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83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를 제가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우가 지금 그 하락 추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다우 지수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제 다우는 상승으로 간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엊그저께 상승하고 또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야, 이제 다우는 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26,000까지 이제 2018년도 12월 3일 고점이었던 26,000까지 상승을 하면서 사람들이 추세가 이제 아예 바뀌었다라고 좀 안도감이 들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주식시장 관점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매도를 지금은 해줘야 된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화 차트는 엔화 차트는 지금 제가 채널을 오늘은 좀 약간 다르게 그려봤는데, 이렇게 이제 그려봐도 어찌됐든 지금 위치는 채널의
아래 부분에 있는 위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고점과 고점 있는 이 추세선 그리고 그려보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금 눌러줬습니다. 눌러줬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눌러준 거죠. 물론 이렇게 돌파하고 또 눌러줄 수 있지만 이게 이번에 어찌됐든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채권에서 흐름이 바뀌었고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 부분 이제 역전되고 0에 이제 근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앞으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올 수 있는 그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돌파되는 상태에서 이때 돌파와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파된 거는 돌파 후에 여기서 뭐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눌러줘도 이 눌러주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다라고 하면 엔화는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엔화는 이렇게 이제 차트 부분을 송기봉님 이제 의견과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권호신님이 헷갈리셨나봐요. 이제 토마토님, 그래서 마토님은 벡터 오픈되면 알트 중 어떤 게 상승장이 가장 클지 3개 정도만 예상해 주세요. 제가 일부러 장난으로 일단 저는 이제 H채널이라고 착각하신 거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마토님은 당연히 이제 리플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리플 추천하실 것 같고 저도 리플 추천하고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가 송기봉님까지 했죠. 송기봉님까지 했고 다음에 이제 CJ님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떤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일단 CJ님도 지금 미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얘기 좀 해보라고 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꺼내 봅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같은 직업군을 가진 한국 분들과의 모임에서 코인 얘기를 하면 열심히 침을 튀기며 얘기하는 제 앞이라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느껴집니다. 근본 없는 것에 투자에 물렸구나,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뭐 다단계 이런 데 빠진 것처럼 쳐다보는 그런 거겠죠.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 대충 주어들어 알고는 있지만 절대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가끔 적대적이기까지 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미국 사람과의 대화도 위 경우와 비슷하게 자기 돈을 투자할 대상으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옥장판 들고 와서 기가 막히게 좋은 상품이라고 썰을 푸는데 그래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동조는 하면서도 자기 돈 내고 살 생각은 없는 분위기. 그분들에게는 일종의 코인은 불법 다단계 옥장판과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20대 미국인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는 예전에 투자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죽어서 그렇지 불장이 온다면 언제라도 다시 진입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큰 돈을 투자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은 없는 거죠. 네 번째, 지인 한 분이 뉴욕에서 해마다 열리는 인베스트먼트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석하는데, 소위 말해 빅가이, 전현직 페드 의장, 이사 등등들이 강연을 하며 그해 금융시장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곤 하는데, 대체로 말한 대로 시장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인 시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런 그 빅가이들이. 그래서 듣던 분이 제법 코인에 우호적이며 투자도 했는데 그 답변 이후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는 곳이 시골이고 보수적인 동네라 편향될 수 있는 견해임을 밝히고, 코인 전도사로 많은 썰을 풀고 다녔지만 개종시킨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제 와이프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감언이설로 설득한 결과 이제 지금은 그 사모님도 대박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를 해주셔서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재밌게 읽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땅덩이가 좀 좁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들도 다 이렇게 밀집돼 있고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고 뭐 한 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주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 주마다 이런 차이가 좀 발생날 수 있겠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굉장히 적극적인 주들 있잖아요. 그런 주들도 있고요. 또 암호화폐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아예 생각이 없는 그런 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와이오밍 주 같은데 사시는 분들은 뭐 와이오밍 주에서는 암호화폐를 이제 아예 화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마인드 자체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IT 쪽이 좀 발달되어 있는 블록체인 회사들도 많은 그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지금 이제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CJ님이 일단 사시는 지역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 걸로 일단 결론을 그렇게 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스티스리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는 어찌 보면 크립토 자산의 신뢰성 확립에 관한 거버넌스라고 판단하셔야 할 듯하고요. 커스터디 위탁을 하기 위한 거래소나 코인 업체의 수탁 및 위임에 관해서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 영위성을 본다면 무차별 무분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만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사업을 위한 보다 투명한 자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본 체크사항 하나만으로도 산업계에 만연한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하나만 제대로 돼도, 우리가 사실 은행을 못 믿으면 이 은행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큰 돈을 은행에 보관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암호화폐는 해킹 관련돼서 그 이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뭔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커스터디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케이님이, 제가 이제 그 마인 회장 그 결제 리플이 그 상하이 지부에 그 중국 관련된 지부 대표를 이제 뽑는다고 할 때 그 결제 관련된 회사들 중에 좀 중역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인이 됐으면 제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스트라케이님도 마인을 생각하셨대요. 아마 아스트라케이님하고 저처럼 마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마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법 천사님이 써주셨는데, 뭐 금리 인상되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9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 오면 더 좋고, 뭔가 사회가 카오스 상태가 되어야 암호화폐가 더 주목받는다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는다는 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암호화폐에 다 투자해 놓을 수도 없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집인데 혼란한 상황이 오면 암호화폐 좀 가지고 있다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즘 저희 고민. 그냥 평온한 사회가 지속되면서 암호화폐로 돈의 가치만 이전되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까 이제 뭐 3차 대전 얘기를 했지만, 그 전쟁만 안 나고 사실 경제적인 어떤 혼란, 이런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한 번의 혼란은 저는 이제 필요해 보인다. 그 세력의 양털 깎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혼란이 있으면서 뭔가 또 새로운 게 이제 다시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제미니 거래소에서 그 홍보 문구 있잖아요. 크립토 위다웃 카오스. 그래서 혼돈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대중들의 어떤 그 머릿속에 딱 심어줘서 대중들이 진짜 그런 혼돈 상태가 됐을 때, 맞아, 야, 암호화폐 투자해야 돼, 이 생각이 딱 들릴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일들 중에 만약에 그런 침체 상황,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진짜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될지, 경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다.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쪽에 투자해서 일정 부분 기존 법정화폐가 영원으로 가는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성숙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를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개 더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레이트 탐님 것만 제가 읽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영상이 길어지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레이트 탑님이 H채널 그 영상 보면서 지금 멘탈을 잡고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계시고 코인베이스 프로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해서 미국인 회계사 두 분을 만났는데 사실 여러 회계사 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회계사들도 암호화폐 세금 보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생소해서인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뭐랄까, 회계사들이 암호화폐 세금 보고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보고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랄까. 그 회계사분들이 하는 말이 암호화폐는 아주 위험하고 암호화폐 세금 보고를 위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2-3명 정도였고 올해는 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여러 한국인 회계사들도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제 주변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계신데 또 이런 거예요.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보면 작년에는 사람들이 많아서였는지 코인베이스 프로 계좌를 오픈하려고 하면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올해는 단 몇 시간 만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계좌를 오픈하게 되면 $10 정도 리퍼럴 비용도 이제 주는 거죠. 요즘 코인베이스 프로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거래량도 너무 적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또 볼륨 자체가 가격이 다운됐고 시장이 이제 변동성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시장이 다시 또 붐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볼륨이라든가 거래량은 충분히 또 늘어날 거다. 유동성은 공급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고 나 스스로 또한 주변에 말하지도 못하고 미국 경제도 힘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글을 쓴 것 같아.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살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빡빡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자영업하고 이제 사업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보면 예전만큼 이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 유지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매출이 한 20-30% 줄으면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 많이 쓰고 했는데 일정 부분 좀 인원 줄여가지고 인건비 줄여서 본인하고 아니면 이제 본인 가족들이 또 나와서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쥐고 있는 돈을 하나도 안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굉장히 좀 빡빡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혼돈 속에서 뭔가 혼돈 없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뭔가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암호화폐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그 들어온 자금이 일정 부분 사람들 이제 돈이 말랐을 때 그런 부분에 유동성을 또 공급해 줄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주식시장 실물 경기로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암호화폐가 저는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암호화폐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다음에 제가 이제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국가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각각의 개인들 다 돌봐주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만이라도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서 내가 우리나라 자산들을 외국인들이라든가 뭐 중국인들 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돈들을 막 우리나라 뭐 증권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알짜배기 부동산들을 막 싼 값에 사갈 때 오히려 그들이 안 사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산다라고 하면 다른 게 애국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진짜 또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신 다음에 또 그걸 또 많이 소비를 해주시면 또 경기가 돌아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저는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이제 길어졌는데 일단 설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 얘기 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그리고 같이 이제 얘기를 정보를 나누면서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 분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계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나는 베네수엘라 있다 그럼 진짜 그런 분위기를 써주신다라고 하면 베네수엘라 현재 분위기 이렇다라고 써주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또 참고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서 그쪽 나라 분위기는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그런 경험을 또 공유해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은 이런데 지금 뭐 캐나다는 어떤 상황이구나 뭐 또 다른 나라는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가 또 간접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 이제 8월 제가 후반부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5개월 좀 넘었는데 5개월 동안 진짜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좀 힘든 어떤 시장이라고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같이 이렇게 어떤 동지애를 느끼면서 이렇게 또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뭐 제 영상을 보고 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시는 거 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상승장 올 때까지 쭉 같이 이렇게 해 나갔으면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갖고 영상 봐주시고 또 이렇게 광고도 봐주시고 또 댓글도 써주시고 경험 공유해주시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예, 그럼 이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